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농구부에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생활 시작하게 됐고 프로팀까지도 갔었거든요. 거의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업무가 바뀐 거 2년을 제외하고 8년 정도는 스포츠 관련된 업무를 했었어요. 목단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엘리트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장점은 일단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이 뭐냐, 이런 굉장히 면접관 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쇼츠계 봉준호, 남자 오은영, 일산션 그린파파 인사드립니다. 첫 만남 스토리는 그린맘이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저한테 반했으니까요. 이게 애기 낳고 나서의 궁합과 낳기 전의 궁합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오빠한테 얘기를 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건 개선이 안 되는 거야. 2030, 4050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고, 그래서 언어 능력도 점점 상실하고 대화를 아예 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말주변이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아저씨가 분상관이에요. 이러면 어떡해. 나네 여자친구 아빠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 아빠가 분상관이에요.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이러면 어떡해. 헤어져.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조금 어색한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구독자 1만 명을 기념하여서 Q&A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는 최대한 이 영상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아마도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캡션을 달아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긴 영상으로 그냥 한 번에 쭉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긴 영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의 피로도를 덜어드리고자 좀 음향을 신경을 쓰고 약간 좀 조용한, 좀 올 수도 있는 조근조근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톤이 모노톤이고 지루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일단 개인 신상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들을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 물어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은근히 나이 질문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저의 나이는 크게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이는 35살인데 그 바뀐 나이로 35살이 맞을 거예요. 전 89년생이고 빠른 89년생입니다. 89년 1월생이에요. 제가 족보 브레이커인데 89년생이랑도 친구를 하고 심지어 90년생이랑도 친구하고 92년생이랑도 친구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족보 브레이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다 늙어가는 처지에 뭐 나이 한두 살 많은 게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수 시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언제까지 운동했는지, 어떤 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브이로그에서 좀 은연중에 선출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선수 출신이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공개적으로 뭔가 설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농구 선수 출신이고요. 어색하네요, 이런 말 하는 것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농구부에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생활 시작하게 됐고 프로팀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총 8년 정도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드래프트 돼서 프로팀에 입단을 했었고 한 시즌 끝나고 좀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한 이유는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은퇴하고 나서 수능 시험 보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선수 생활한 것도 아니었고 엄청 뭐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했던 선수였습니다. 선수 생활 은퇴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훈련 중에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제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팀에서 훈련을 이렇게 쉬게 해주지 않아가지고 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래서 좀 급하게 좀 은퇴를 한 경향이 있었어요. 약간 도망치듯 은퇴한 케이스였고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는데 그런 힘든 상황들을 견뎌내기엔 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됐고 제가 팀에서 다쳤는데 치료를 못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발목 수술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모두 다 사비로 했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하는 일, 직업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콘텐츠 유통 업무를 하고 있고 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팀을 옮기면서 이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됐는데 저도 뭐 지금 막 이제 배우면서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이게 저에게는 아직 전문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 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거의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업무가 바뀐 거 2년을 제외하고 8년 정도는 스포츠 관련된 업무를 했었어요.
스포츠 필드에서만 일을 했었고 종목 단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무튼 스포츠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엘리트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엘리트가 아니고 저는 별로 잘난 것 없는 사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포츠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직을 잘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엄청 잘나고 능력자여가지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건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회사 온 지는 횟수로 5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복직한 이유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복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커리어 때문에 일 욕심이 나서 복직을 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저는 한번 제가 쭉 이어가던 커리어를 완전 지금 뒤바꾼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막 다시 이어나가고 싶어서 막 아까워서 뭐 이런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뭐 일을 하면 좋게 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중에 복직 전에 업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어땠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아예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엄청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직을 되게 자주 한 케이스거든요. 이직을 자주 하고 업무도 굉장히 자주 바뀌었었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업무하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덕분인지 그냥 일 자체는 어떤 일이건 간에 하면 그냥 다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회사 다니시다 보면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할까 싶은 사람들도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보단 내가 좀 낫지 않나? 라는 근자감 같은 게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개인 신상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저의 단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브이로그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들만 보여지니까 장점은 일단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이 뭐냐? 이런 굉장히 면접관 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은 저는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에 집중을 잘 못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에 주로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놓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서 좀 후회도 좀 하고 자주 그러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좋게 말하면 결단력이 좋은 건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좀 성급한 편이에요. 결정을 내리는데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들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계획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지금 내 자신도 키워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둘째를 키우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도 물어보셨더라고요. 나를 키우고 싶다는 게 어떤 면에서 나를 키우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회사 커리어 측면에서는 나에게 떨어진 일을 잘하자, 쪽팔리지 않게 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욕심나는 거는 솔직히 이 외의 것들이에요. 회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자신을 키우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거는 이런 영상 만드는 것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고퀄리티에 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면에서 내 자신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멘탈 관리라든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멘탈 관리, 라이프 스타일 관련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 육아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애기 밥도 해먹이고 집안일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막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며칠 동안 하다가 조금 정리가 됐어요. 제 스스로도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당연히 첫 번째는 체력이고요. 아무리 정신력이 좋고 좀 동기부여가 크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진짜 쓰레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체력이 제가 엄청 안 좋은 편이에요. 제가 빈혈도 있고 저혈압도 있고 아시다시피 키가 되게 크거든요. 178이에요. 그러니까 178인데 근육량은 또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그리고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그래서 막 좀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체력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체력이 좋아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체력이 너무 안 좋고 선수 생활하면서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막 관절, 막 허리도 안 좋고, 막 골반도 틀어져 있고, 막 어깨도 틀어져 있고, 막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체력이 좋아야지 이 모든 일들을 소화를 할 수 있다. 저는 체력이 기본빵으로 좋기 때문에 이 일들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 억지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엄청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체력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인데 제가 좀 기질적으로 욕심이 많은 성격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성격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만족을 잘 못하고 조금 더 많이 갖고자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예전부터 욕심이 많았대요. 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것도 엄청 많았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인 것 같은데, 제가 선수 생활을 한 8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 생활이라는 게 거의 매일매일 내 자신의 한계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선수 생활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경기를 뛰고 이런 거 뒤에는 진짜 훈련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매 훈련마다 기술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 시도를 계속 하는 과정이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그런 환경이에요. 내가 조금 노력을 덜 하면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치고 나가기 때문에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그런 경쟁 속에서 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잖아요.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엘리트 선수 생활이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운동만 하게끔 한 아이를 운동만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공부나 이런 거 다른 여가라든지 취미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고 훈련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학교 수업도 안 들어가요. 운동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한 생활을 8년 동안 하고 성인이 되어서 운동을 그만뒀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운동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공부도 아예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이만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은 그만뒀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할 줄 안다는 것 자체는 제 인생에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건 선수일 때나 필요했던 거지 일반 사람에게 그런 신체 능력이라든지 뭐 운동하는 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나는 평범한 삶조차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평범한 수준으로 내 자신을 좀 사회에서 건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발전을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 정도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키우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야만 하는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현재만을 즐기면서 내 자신을 키우지 않고 있는 삶 자체가 뭔가 더 어색하고 낯설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더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저는 내 자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더 힘을 받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도태되는 것 같고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 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성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의 원동력이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과시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과시욕이 다 다르잖아요. 뭐 명품, 막 비싼 가방, 비싼 차 이런 걸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얼마나 잘 노는지, 내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뭐 여러 가지의 과시욕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과시욕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런 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소화하기 힘든 스케줄을 막 해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과시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시욕이 꼭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보다는 내가 내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과시욕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운동 하는 거를 막 인스타에 올릴 때도 있지만 안 올릴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내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되게 아 역시 나야 막 이러면서 자아도취해가지고 더 힘을 내고 좀 그런 이상한 면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거죠. 진짜 이번 주에 막 너무 일도 많고 너무 힘들었는데 막 새벽 운동을 다 갔어. 시간도 없어 죽겠고 너무 피곤한데 막 영상도 올리는 걸 결국 성공했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해냈다 이러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화자찬하고 내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과시하는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낳은 뒤에 멘탈 잡는 방법, 인생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육아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내가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가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지 이때까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육아가 가장 힘들지는 않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진짜 힘듦만 있고 보상이 없었어요. 근데 육아는 힘듦이 있는데 보상이 있어요. 이 사랑스러운 존재. 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면서 힘든데 육아는 다른 이제 사회에서 겪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기만 하고 보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육아는 힘들지만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좀 진짜 육아가 힘들거나 막 진짜 힘든 상황이 놓였을 때는 옛날에 진짜 더 힘들었을 때를 떠올리는 편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진짜 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솔직히 육아하는 것보다는 고3 수험생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공부만 하고 낮잠도 잘 못 자고 잠도 잘 못 잘 거 아니에요. 뭐 고3 수험생들 아니면은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나중에 뭐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으로 비교하자면은 그래도 육아는 보상이 꽤 있는 편이고 행복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할 때 힘들었을 때 저는 제가 아기를 굉장히 어렵게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얼마나 이 아기가 간절했는지 이 아기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때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 떠올려 보면은 지금 너무 행복한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도 폐에 혹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거를 또 생각하면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만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튼 근데 저는 육아하면서 엄청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딱히 드릴 말이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체중 관리 어떻게 하는지, 원래 날씬한 체질인지 물어보셨어요. 살이 쪄본 적은 있는지 임신했을 때 빼고. 그러셨는데 저 살 되게 잘 찌는 체질이고 먹으면 먹는 대로 찝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살찌지 않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냥 생활 습관 자체를 너무 살찌는 쪽으로 가지 않게 그 선을 지키게끔 항상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바운더리 밖으로 넘어가서 살이 많이 쪄버리면 빼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빼는 행위를 진짜 잘 못하겠더라고요. 식이 조절하고 막 닭가슴살을 먹고 이런 거를 진짜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저는. 그래서 살이 찌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간식 같은 거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야식도 안 먹고 그리고 아침도 잘 안 먹어요. 공복을 길게 유지하면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야식 안 먹고 아침 안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복을 길게 가져가니까 속도 편해지고 살도 잘 안 찌는 것 같아요. 점심이랑 저녁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오후에 요즘에 회사에서 간식도 자주 먹는데 살이 안 찌더라고요. 다음 질문. 향후 5에서 10년 후 계획이 뭐냐? 굉장히 면접 질문 같은 질문을 또 누가 주셨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게 꿈인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회사를 다니면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제가 회사에 평생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희 회사 오랫동안 다니게 해주지 않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할 때 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특히나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일과 육아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육아와 일을 정말 잘 병행할 수 있는 제 2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인데 징징대지 않는 비결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징징대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징징대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근데 앞에서 싫은 내색은 안 하는데 아무튼 저는 징징대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제 스스로 징징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 안 좋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징징대기만 하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할 거면은 징징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매정한 말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변에 징징대는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진 않아요. 일단 편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의 진짜 찐 속마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해보던가. 다음 질문인데 독립적이고 씩씩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운동선수 생활을 해서 그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운동선수 생활에서 씩씩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선수 생활은 이제 선후배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막 기합도 맞고 뭐 때때로 감독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아무튼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하드코어한 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약간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씩씩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 제가 지금 독립적이고 씩씩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애할 때도 막 당연히 남자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막 프로포즈도 남자친구가 당연히 먼저 해야 되고 운전은 남편이 해야 되고 뭐 험하고 몸 쓰는 건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되고 집안 살림은 여자만 해야 되고 요리는 여자가 해야 되고 애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되고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이 지구상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다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여자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힘든 거는 힘든 거거든요. 똑같이 힘들거든요. 서로서로 희생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워킹맘인데 아기 보고 싶을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진 않아요. 첫 주에 출근하고 그 주 주말에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서 울었어요. 제가 진짜 잘 안 우는 스타일인데 너무 그 아기를 떼놓고 돈 벌러 가야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내 새끼도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현타도 오고 아기랑 떨어지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그랬어서 그런지 더 힘들고 지금도 힘듦은 진행 중이에요. 아기랑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아기한테 미안하고 뭔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일과 육아를 반반씩 병행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걸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애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그래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할 때 해소 방법. 저는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완전 파워 J 성향이어가지고 여행 가는 거를 상상하면서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있지? 어디 여행 가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유튜브에 그런 여행 영상들도 찾아보고 이런데 언제쯤 어느 계절에 가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힐링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추진을 해서 진짜 가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인지를 물어보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당연히 아무래도 평생 해왔던 선수생활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의 상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을 때 아주 막막하고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극복했던 방법은
새로운 목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힘들고 막막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내가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내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으니까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희망적인 시간들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나는 그럼 이 힘듦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그 무엇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거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런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시험관 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건 아니었지만 시험관도 꽤나 힘들었던 과정이었네요.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힘듦은 그래도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육아 질문인데요. 육아 관련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유아식을 어떻게 먹이는지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레시피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기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아식 어떻게 먹이는지, 시판으로 먹이는지, 간식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유아식을 만들어 먹이고요. 유아식 언제 만드는지도 물어보셨는데 퇴근 후에 유아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 요리를 하는 편인데요. 주말에 한번 몰아서 하고 주중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냉동실에 쟁여놓을 수 있는 뭐 라구 소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주말에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찬도 주말에 좀 몇 가지 만들어 놔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중에 또 반찬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퇴근하고 육퇴하고 나서 이제 간단한 반찬 2-3개 정도 주중에 만들어 놓으면은 또 일주일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판으로 아기 유아식을 사서 먹이진 않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반찬이나 뭐 국이나 뭐 덮밥 소스 같은 것들 만들어 가면서 먹이고 있습니다. 간식도 만들어서 먹이고요. 근데 간식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그린이가 잘 안 먹는 아기이다 보니까 간식을 많이 먹이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간식은 간단하게 뭐 머핀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쿠키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주고, 우유로 먹이고, 요거트 조금 먹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식은 진짜 간단하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무는 아기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그린이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깨물었었어요. 친구도 깨물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어깨가 다 멍투성일 정도로 그린이가 정말 많이 깨물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기가 깨물면은 바로 깨물면 안 돼 하면서 아기를 내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는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또 다가와가지고 나를 또 깨물면은 또 다음번에 또 깨물지 못하게 좀 멀리 데려다 놓고 깨물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깨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품에 안고 있으면 계속 깨물더라고요. 깨물면 안 돼 이러면서 몸을 디펜스 해주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얘가 깨물면 내가 엄마한테 다가갈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말로만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깨물면 안 된다는 거, 깨물면 너랑 나랑 떨어져야 된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얘가 안 깨물더라고요. 가끔씩 요즘에 장난한다고 조금씩 깨물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깨물진 않아요. 그리고 둘째 계획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둘째 계획은 일단 현재는 없고요. 지금 새 가족이 너무 완벽하다고 느끼고, 둘째를 대부분 낳으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가 외로울까봐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둘이 잘 지낸다는 보장이 있나요? 외롭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랑 친오빠랑 사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한편으로는 나랑 오빠 같다는 보장이 있다면 형제가 있으면 그린이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 주변에 보면은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들도 있고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오빠랑 사이가 좋은 편인데, 이게 특별한 케이스라는 걸 제가 알아요. 운이 좋으면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의지를 하면서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운이 좋으면이라고 생각이 돼서, 애가 외로울까봐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굳이 둘째를 낳을 필요는 없겠다. 그것보다는 얘를 진짜 잘 키워가지고 얘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형제나 자매보다도 내 가족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일단 둘째를 낳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게 될 것 같아요. 얘한테 집중해줄 시간을 분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만큼 더 늘어나지만 나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둘한테 나눠주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얘한테만 관심을 집중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한테만 관심을 집중하기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나도 여가를 보내고 싶고 하니까 막 몰폰도 하고 좀 집중을 안 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명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도 얘한테 온전하게 막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은 그 남은 집중력을 얘하고 또 나눠야 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은 일단은 그린이한테 몰빵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째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폐에 혹이 있는 거 현황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린이가 폐에 혹이 있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출산을 했고 그때 출산했을 때 자가호흡을 다행히도 잘 해가지고 이제 올해 11월 달에 CT 찍을 때까지는 그냥 혹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 키워서 오시라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반 뒤에 CT를 찍어요. CT를 찍으면은 이제 현재 상황을 보고 내년쯤에 아마 수술 날짜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생기면은 없어지진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10% 정도 된대요. 꽤 높잖아요. 10명 중 1명은 암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미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한 번 생긴 거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이는 아직 폐에 혹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 아마 수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면교육 했는데 그 뒤로 분리불안 없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막 갑자기 막 새벽에 깨서 울고 그런 시기가 오죠. 수면교육은 빡세게 한번 해놓은 다음에 그게 계속 일관되게 완벽하게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기가 발달을 할 때마다 조금씩 수면이 틀어져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깨서 울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수면 교육을 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입면을 시키면 그게 또 다른 습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 아기가 잠을 자기 어려워하는 시기에도 똑같이 수면 교육 처음 했을 때처럼 바로 가서 피드백하지 않고 홈캠 켜가지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이지 않는지는 지켜봐요.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자다가 깬 것 같아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일단 한 맥시멈 한 15분 정도는 지켜봐요. 보통은 한 15분 미만으로 울다가 다시 잠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가서 열도 한번 재볼 수가 있을 거고 방이 기온이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때까지 막 15분 넘게 강성울음으로 울고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좀 울다가 깨긴 했어도 한 분 내외로 다시 잠들더라고요. 자다가 새벽에 깨서 울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바로 뛰어가가지고 달래주고 이러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 스스로 다시 입면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몸에 이상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가서 해결을 해줘야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을 수저로 떠먹는지 자기 주도식의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수저로 잘 못 떠먹어요. 15개월인데 너무 서툴고 한두 번씩은 성공할 때가 있는데 아직 수저질은 잘 못해요. 근데 수저질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조금 주는 편이긴 합니다. 육아관이 뭔지 물어보셨어요. 육아관은 최대한 자율성을 지지해주자. 그리고 최대한 통제하지 않고 키우자.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자율적으로 키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양육자와 아기의 애착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많이 지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리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내 편이라서 뭐든지 다 하게 해주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거면 진짜 안 되나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평소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지지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도 주관적인 거잖아요. 제가 귀찮다는 이유로 아기 통제하진 않아요. 뭔가 지저분한 거 만지거나 이러면 내가 귀찮아지는 거잖아요.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은 그냥 다 하게 해줍니다. 최대한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어린이집 언제 보낼 건지 하셨는데 최대한 지금 마음으로는 수술 끝난 다음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가을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저희의 휴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늦게 보낼수록 좋죠. 전 늦게 보내고 싶어요. 환경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아기가 이름이 특이한데 놀림받을 거 걱정되지 않는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초딩 때는 놀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딩 때를 벗어나면 놀림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글쎄요.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크게 뭐 불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린이가 다행히도 발달상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게 발달을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걱정할 일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걱정을 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의 아기들과 그린이를 비교하진 않고 제가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책을 보고 발달 책을 보면서 참고를 하는 편인데 주변에서 보면 막 10개월부터 걷는 아기들도 있고 돌이면은 막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책에서 보면은 15개월까지는 못 걸어도 정상이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참고하는 게 불안감을 더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첫 육아를 경력직처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좀 책이나 이런 데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불안해지지 않고 차분하게 육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작은 변화에도.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차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책 추천을 드리자면 아기 발달백과 삐뽀삐뽀 소아과 그리고 뭐 베이비 미스포 골드도 괜찮은 책이었고 삐뽀삐뽀랑 뱃사티 유튜브 채널이나 책을 봤을 때 양질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삐뽀삐뽀 그 하정 선생님의 그 육아 마인드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편한 육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삐뽀삐뽀를 보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엄마가 권위를 갖고 육아를 하는 거에 지지를 해주시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그 채널이나 그 책을 읽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린이 하루 스케줄 물어보셨는데 그린이가 저녁 7시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고 6시 반에 일어나면 7시에 아침 먹고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간식 먹고 11시에 낮잠 자고 낮잠은 1시간 반 정도 많으면 2시간 잘 때도 있고 그 정도 자고 일어나면 바로 점심 먹이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일과 보내다가 3, 4시쯤에 간식 한번 먹고 5시에 저녁밥 먹고 그리고 6시 45분쯤에 목욕시킨 다음에 우유 100ml 정도 먹이고 양치시키고 재웁니다. 굉장히 심플한 하루 일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생아 육아로 돌아가면 꼭 하고 싶은 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미 했고 다시 돌아가도 꼭 하고 싶은 일은 수면 교육하는 겁니다. 수면 교육하는 거랑 쪽쪽이 안 물리는 거. 쪽쪽이 없어도 충분히 애기 키울 수 있는데 너무 두려움이 커가지고 애기 울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쪽쪽이를 물렸던 게 좀 후회가 되고 끊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생아로 돌아가면 쪽쪽이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젖병 끄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젖병은 그냥 삐뽀삐뽀를 보고 참고했는데 그냥 바로 끊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젖병을 어제 젖병 쓰다가 오늘 갑자기 빨대컵으로 넘어가갖고 다시는 젖병을 안 줬어요. 그냥 그렇게 끊었습니다. 애기들도 환경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마음 약해지지 않고 밀어붙이면 애기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고 걷기 시작하면서 도움되는 육아 꿀템 물어보셨는데 저는 걸음마 보조기랑 비지주 추천하고 싶어요. 비지주는 그 장난감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좀 무겁거든요. 요소도 좀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원목이고 삐용삐용 소리 안 나고 제가 전자장난감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비지주를 앉아서 갖고 놀다가 그거를 잡고 일어서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지주가 앉고 서고 잡고 걷고 이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걸음마 보조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아기가 서서 걷는 거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요거 2개 정도. 다른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아 방지 목걸이 어디 건지 필레몬 주얼리 겁니다. 하루 종일 징징대거나 밥 안 먹고 올 때, 육아할 때 참을인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지, 아기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훈육했는지 이거 물어보셨는데 참을인이 필요한 순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우니까 아기라고 생각하고 징징대니까 아기라고 생각하고 애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 도대체 왜 이래? 막 너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얘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뭔가 힘든 게 있으니까 울겠지. 내가 모를 뿐. 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얘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불통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안 징징대기를 기대한 적이 별로 없고 얘가 얌전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밖에 나가서는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있어주고 밥 먹을 때 숟가락 던지지 않고 깔끔하게 다 먹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얘가 막 숟가락 집어 던지고 밥 집어 던지고 밥 먹다가 뱉고 그럴 때에도 크게 막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린이 얌전한 편이 아니거든요. 엄청 징징대고 엄청 잘 울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뱉고 집어 던지고 숟가락도 한 번 밥 먹을 때 막 20번씩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도 그냥 애니까 이런 거지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육을 따로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훈육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훈육을 했던 거는 깨물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얘가 막 징징대거나 숟가락 던지거나 밥 안 먹거나 이런 걸로 훈육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손가락 바는 인면 요즘에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기 같은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린이가 손가락 바는 인면을 4개월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손가락 끊는 거는 영구치 나기 전에 5살 이전에만 끊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끊어주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약간 주부습진처럼 상처가 좀 생겼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빠니까 나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케어썸이라고 하는 손가락에 보호하는 실리콘 보호대가 있어요. 그거를 사서 끼워주기 시작했고 문제는 엄지손가락을 빨다가 그걸 끼워주니까 엄지손가락 안 빠는데 두 번째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도 하는 보호대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새끼손가락을 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냅두고 있어요. 그렇게 새끼손가락은 엄청 심하게 빨진 않더라고요. 이게 좀 불편해서 그런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손가락 빨기 끊는 거는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린이 키가 큰 편인지 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린이 키를 최근에 재봤어요. 77cm고요. 몸무게는 9.8kg고 몸무게는 조금 적게 나가는 편이고 키는 약간 중상 정도인 것 같아요. 아기랑 교감하면서 놀아주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아기랑 교감하면서 놀아주는 방법? 이제는 조금 상호작용이 되다 보니까 같이 놀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블럭 쌓기도 하고 뭐 여기다 올려보라고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제가 시키는 것들을 애가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아기가 자율적으로 노는 거를 서포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그냥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노는 거죠. 뭐 그냥 애기랑 놉니다. 같이 애기한테만 집중해서 놉니다. 그리고 포프베베 아직도 쓰는지 물어보셨네요. 포프베베는 이제 안 쓰고 있고요. 지금은 그 허그베어? 제가 쓰는 건 허그베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서서 샤워시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응아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벌써 물어보셨는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그때 봐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육아 꿀팁을 물어보셨는데 신생아 육아 꿀팁은 진짜 신생아 때는 아기가 우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아기가 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신생아 육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가 울 때마다 너무 피드백을 빨리 해주다 보면 애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기가 조금 울다가 바로 잠들 수도 있는데 그때를 못 참고 엄마가 달래주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를 못 참고 쪽쪽이 바로 물리고 우는 걸 못 참으니까. 근데 조금 울려도 큰일이 안 나거든요. 한 5분 정도는 울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귀에서 피가 나더라도 참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육아가 점점 더 수월해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생아 육아 꿀팁은 아기가 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지금 육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전업 육아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제가 아기를 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기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워킹맘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있죠. 육아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수유텀, 수유양 조절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젖병 거부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드리는 거는 수유텀, 수유양 이거 정말 다 무시하고 아기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수유텀, 수유양에 집착하다가 아기가 젖병 거부 와가지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케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수유텀이나 수유양은 아기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린이의 최애 책, 눈독 들이는 책 영어 노출 계획, 전집 구매 계획 등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전집 구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다 물려받은 책들로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좋은 책을 물려받은 것도 있긴 한데 그냥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행위만으로도 그냥 언어 발달이나 교감이나 이런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떤 전집이 좋다, 어떤 책이 좋다라는 말을 별로 믿진 않고 그건 그냥 마케팅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어떤 책이건 간에 그 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이 책을 갖다가 아기랑 얼마나 정성 들여서 놀아줄 수 있는지 내가 똑같은 그림이어도 이 그림의 요소를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정성이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의 콘텐츠보다는. 책을 통해서 놀아주는 엄마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떤 책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보니까 뭐 좋은 책의 기준 같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어릴수록 단순한 책이 좋고 사실과 가깝게 그려진 책이 좋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책을 읽어주는 엄마의 태도나 놀아주려는 엄마의 노력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책, 뭐 전집 찾는 계획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좀 그나마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아기가 좀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책도 읽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사로 되어 있는 자연관찰책 같은 게 조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뭐 살 계획은 없고 어린이 도서관 가서 한 4-5권씩 빌려가지고 읽고 있어요. 읽혀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굳이 내가 이거를 전집으로 사서 드려야지만 아기에게 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여러 가지로 노출을 시켜주려는 게 저의 계획이고 별로 구매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노출 계획도 해주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 영어 노출보다는 그냥 한글 단어 말하고 알려주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공부를 한 것도 없어서 앞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남편분이 남겨주신 질문 같아요. 평일에는 이모님이 아기를 봐주고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를 보는데 와이프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이 상황에서의 조언 있다면? 일단은 지금의 팩트는 와이프분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셨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도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와이프가 많이 힘들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힘든 상황을 최대한 이해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될 수 있게 최대한 정서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아내분이 동기가 좀 생기고 그럴 때 체력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때 방법은 하나죠.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체력을 키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내분의 상태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운동이나 뭔가 이런 거를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의지가 생겼을 때 운동을 시작해서 체력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영상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영상 편집 배웠는지 물어보셨는데 영상 편집은 저희 친오빠가 직업이 영상 편집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빠한테 조금 배웠어요. 근데 영상 편집은 충분히 유튜브 보면서 독학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컷 자르고 붙이고 이제 파일 저장하고 약간 이 정도만 배웠었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뭐 쓰는지 물어보셨는데 카메라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퀄리티 있게 찍고 싶을 때는 그 소니 미러리스 찍고 있고요. 소니 GV1이라는 컴팩트 카메라도 쓰고 있고 그리고 고프로도 쓸 때가 있고 캐논 V10이라는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도 쓰고 있고 카메라 기종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별로 고가의 카메라는 없지만 이런저런들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 창출을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수익 창출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수익은 그냥 없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회수로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진짜 엄청 조회수가 많거나 구독자 수가 엄청 많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게 있으나 없으나 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팬 미덕 할 생각이 없는지 팬 미덕 제가 이거 한다고 하면은 몇 분이나 오실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놀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 저에게 과분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영상의 기술인지 아니면 피부가 원래 좋은 건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소니 카메라의 좋은 점이 피부 보정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고 안 켤 때도 있는데 각 잡고 찍을 때는 좀 켜는 편입니다.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유튜브를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면 가장 힘든 시기가 구독자 100명도 안 될 때, 구독자가 1명도 안 될 때 뭐 이럴 때가 제일 올리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꾸준하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영상 편집하는 거를 좋아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좀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게 그냥 재밌어서 계속 올렸던 것 같고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영상 편집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기다리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싹 유튜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글쎄요. 저도 아직 새싹 유튜버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같이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새싹 유튜버라서 앞으로 많이 키워야 되는데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외모 시술 받은 거 있는지 초반 영상에 비해서 외모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말랐었어요. 그래서 얼굴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광대가 막 도드라지고 그랬는데 살이 찌면서 얼굴 살도 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인류애가 좀 생겨가지고 좀 인상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아기를 낳고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할 때 영양제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영양제 막 열심히 먹진 않는데 먹고 있는 거는 오메가3, 종합 비타민, 프로폴리스 이렇게 3가지는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안 먹어가지고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잘 챙겨주고 있어요. 만삭 촬영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하셨는데 만삭 촬영 했는데 되게 너무 상업적이라서 그 계약을 안 했어요. 만삭 촬영을 했는데 내가 찍힌 사진인데 내 맘대로 고를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고르려면은 몇십만 원짜리 계약 핸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업적인 상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약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냥 사진 포기하고 말지 이러면서 안 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임신 중 먹었던 영양제도 물어보셨는데 임신 중에 제가 딱히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시험관 하면서 영양제를 진짜 열심히 챙겨 먹었거든요. 그때 너무 질려가지고 못 챙겨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끝나고 임신하고 나서는 철분제 정도만 챙겨 먹고 따로 막 열심히 뭘 챙겨 먹진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과 관련된 답변을 해야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쇼츠계 봉준호, 남자 오은영, 일산션 그린파파 인사드립니다. 뭐 질문을 하시나요, 저한테? 여기 있는 거를 보면 돼. 여기 나와 있잖아. 첫 만남 스토리. 첫 만남 스토리 아직 얘기 안 드렸어? 안 했는데? 첫 만남 스토리는 그린맘이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처음에 저한테 반했으니까요. 허위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다른 계열사 다니고 있거든요. 그 그룹에 들어가는 시기에 전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해서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남편도 다른 회사 다니다가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 그룹은 그 계열사를 전체 다 모아놓고 경력직 입문 교육이라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모든 계열사에 그 시기에 입사를 하게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이 그룹의 철학이라든지 계열사마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싹 모아놓고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뭐 간소화된 것 같은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다 모여가지고 집체 교육을 했었어요. 그때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다른 계열사였지만 그 교육하는 기수가 한 30명, 40명 정도 됐나? 그 기수가? 그때에 조별로 이제 나눠놓고 3, 40명은 교육을 시키는데 같은 조에 짝꿍이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죠. 일주일 동안 짝꿍으로서 같이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왜 반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육 때 처음 봤을 때 반하진 않았어. 아 그래? 여보 난 처음 봤을 때 반했어? 아니? 뭐야? 여보가 반했잖아 나한테. 진실되게 얘기하라고 여보. 처음에 호감이 갔죠, 당연히. 호감이 갔던 이유는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당연히 처음 호감이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에서 아 맞아. 뭔가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맞아. 그때 저희가 첫날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인생 그래프 그려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반한 거죠. 30대 초반에 저희가 만났는데 홍기가 찬 이후에 만나게 되면 서로를 어필하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은연중에 드러나게 마련인데 지금 와이프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완전 솔직 담백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일주일간 생활하는 걸 보고서 정말 털털하고 거짓 없고 솔직하구나 그런 걸 느껴서 좀 반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겸손함에. 겸손함. 그리고 공통점이 많았지. 사는 곳이라든지 지인도 겹치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님들 하시는 일도 똑같았고 그럼 아침형 인간이라는 생활 패턴 라이프 것들이 스타일이 진짜 잘 맞아가지고 그건 뭐 반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내가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약간 호감을 가진 거지. 그것도 스포츠를 있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오빠도 운동선수 출신이고 좋아하는 게 같으니까 관심사가 또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죠. 어떤 한 포인트에 완전히 딱 그냥 반했다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치. 뭐 만나게 된 거고 젊을 때도 진짜 아니고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하나에 탁 반하거나 꽂혀가지고 약간 네, 그러진 않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나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긴 했어. 여보가 교육할 때 PT 했을 때 PT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가 그 교육 중에 마무리쯤이었던 것 같아.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PT를 했잖아.
근데 PT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준비 시간이 진짜 없었는데 PT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업무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PT를 굉장히 잘해서 그때 좀 사람을 좀 달리 봤고 또 하나의 내가 반한 포인트가 있었어. 저희가 교육을 받는 게 11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만났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만났는데 우리가 노량진에 있는 오락실에 갔잖아요. 근데 이거 뭐가 펌프하면서 춤추는 모습 보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 제 친구 난 그냥 재밌게 놀았을 뿐인데. 그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지 그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것도 같이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 부부싸움 하는지 부부싸움 하고 나서 푸는 방법 이게 질문이 꽤 많았단 말이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부부들 간에 당연히 안 싸울 순 없죠. 근데 저희는 잘 안 싸워요. 그냥 혼나죠. 대들지 않고 주로 와이프가 하는 말이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잔소리 잘 안 하는 편이잖아.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맞아. 언성을 높이면서 감정 싸움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예 그러니까 서로 싸움을 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도 막 그렇게 큰 소리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둘 다 안 그런 성격이라서 이렇게 막 완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싸움을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서로 서운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적은 꽤 있었는데 좀 서로 어떤 타이밍에 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좀 참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여보가 참는 것 같고, 뭔가 그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일단 누군가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하면 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나는 미안하다고 하면 난 금방 풀려. 사실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은 하지 않아도 작은 거 한 가지는 잘못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곱씹어보고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하는 게 팁이지 않을까. 어쨌거나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 그냥 서로 같이 사는 사람끼리 배려하고 참아가면서 사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싸움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화해하는 방법도 사실 별로 싸우질 않아갖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갈등 해결 방법.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지? 좀 전에 말했지만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고, 저도 근데 다음날 되면 대부분 잊어버려서 자고 나면 나도 자고 나면 좀 잊어버립니다. 다음날 되면 좀 괜찮아지는 거고. 저희는 싸움을 잘 안 해가지고 엄청난 팁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일단 싸우질 않는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대화를 먼저 한다거나 좀 힘든 게 있으면 얘기한다거나 좀 미리미리 곪기 전에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둘 다. 이것도 있어서 남편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남편이 답답할 때 여보가 어떻게 하는지. 남편이 답답한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남편들이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 많지. 와이프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 왜 그러지? 왜 답답하게 하는 거지? 나도 그걸 묻고 싶어. 저는 진짜 대부분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편이에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거를 막 참고 막 꽁하게 있다가 막 나중에 터트려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별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 그때그때. 그때 얘기하는 이렇게 게 좋은 해줬으면 것 같고. 좋겠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사실 절반은 저도 듣고 절반은 아예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여보. 사실 뭐 일을 하다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묻진 않아요. 그냥 나에 대해서 혼나고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는 거겠지. 크게 대묻지 않고 그냥 또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냥. 아니, 여보한테 얘기를 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건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뭐 넘어갑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얘기하되 그거를 감정 섞지 않고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화 안 내는지 남편이 나한테 화 안 내는지 이것도 있었어. 근데 화 안 내는 것 같아요, 우린 서로. 화는 잘 안 내지. 화는 잘 안 내. 서운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게 화로 번지진 않죠. 맞아, 화는 잘 안 내는 것 같아. 권태기 극복 방법 이것도 얘기해줘. 권태기가 와야 뭘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사실 권태기라는 게 뭔가 익숙해져서 생기는 거죠. 뭔가 새로운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뭔가 새로운 환경에 계속 노출을 해주고 환경을 바꿔주고 새로운 자극을 주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많이 여행을 다녔던 것 같고. 맞아. 근데 우리는 권태기를 극복하려고 여행 간 건 아니었잖아. 근데 별로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환경에 가면은 갑자기 남편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든지 뭔가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별로 그걸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저께도 우리 둘이 데이트했잖아. 그랬을 때 평소랑 다른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대화하고 이러면 부부관계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아직 막 권태기가 왔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재밌어, 지내는 게. 아이 낳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점, 이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모든 삶이 육아에 관련된 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지. 모든 게 다 그린이한테 맞춰져서 우리의 삶을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아닐까. 수면 교육한 게 너무 잘한 게 수면 교육을 하니까 7시 이후면은 저희는 둘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7시부터 잠자기 전에 막 한 11시까지는 둘이 놀다가 잘 수가 있어가지고 아기 없이 그런 면에서 좀 부부관계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둘이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매일매일 확보되다 보니까 무사히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수면 교육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분리수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남편 MBTI 궁합 이거 얘기하면 되겠다. 제 MBTI는 ESFJ, 아니야. 외교적인 사교관. 인데 여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남편이 J 호소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P다운 사람이고 ESFP,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진짜 연예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너무 잘 맞고 그리고 같이 살아보니까 J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J일 수가 없다. 내가 J와 P의 성향이 약간 6대4? 그러니까 반반이거나 아니면은 P가 더 높거나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니면 업무할 때만 J일 것 같아. 계획적으로 하고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는 완전 P예요. 남편 MBTI가 제가 생각했을 때 P거든요. 그래서 ES 그랬을 때 저와의 궁합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P와 J의 간극이 제일 큰 것 같아.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는. 다른 거는 내가 T고 여보가 F고 이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이 J와 P의 간극은 힘든 면이 없잖아 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힘들어요. 외출하고 어딘가를 나가고 아기와 함께 한다는 게 이제 남편은 미리미리 계획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닥쳐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기 낳기 전에는 여보가 P 같은 성향이 있어서 좋았거든. 왜냐면 나의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는 느낌이었어. 여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막 미리미리 뭔가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여보가 아 그냥 좀 이따 하면 되지 이런 게 나를 마음 편하게 해줬었던 반면에 아기를 낳고 나니까 진짜로 미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서 막 아등바등대고 막 아기 기저귀 가방 챙기고 나 미리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아기 옷 챙기고 이런 동안 여보는 계속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나에게 힘들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기 낳고 나서의 궁합과 낳기 전의 궁합이 다른 것 같아. 낳기 전에는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 완벽한 게 어딨어. 맞아.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앞에서 왜 입었냐고. 예우를 갖추기 위해. 여보는 근데 여보가 F잖아. 근데 내가 완전 파워 T잖아. 그 면에서 불만이 없어? T의 장점도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나 뭐 그런 건 보통 없습니다. T한테 F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막 그러잖아. 그런 면에서 물어보는 거지. 장점도 있어서 단점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장점이 뭔데? T의 장점이 뭐야? 여보가 그걸 생각하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렵게 꼬아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편하죠. 꽁에 있거나 막 그러지 않고. 음. 근데 F가 꽁하는 건가? 근데 여보는 약간 꽁하는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 얘기를 잘 안 해. 여보는 나의 감정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여보의 감정을 잘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어. 나는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불편할까봐 뭔가 속상할까봐 세 번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얘기를 바로바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 사람이 뭔가 힘들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좀 뒤늦게 알아차린다든지 나는 그거는 몰랐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있지. F가 감정을 좀 공감하는 능력이 높다 보니까 여보의 감정을 최대한 내가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배려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소통에 오류가 좀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저는 그런 배려심이 없거든요. 그냥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저런 마이너한 부분들이 있지만 뭐 대체로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뭐 이제 부부의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 남편 뭐 하는 사람?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요. 11년 차 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영업이라고 하죠. 제한 영업, 뭐 영업, 마케팅, 기획, 컨설팅 총 망라한 직무라고 할 수가 있고
업계는 F&B, 식음료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육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회사 업무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나 홍보해도 될까요? 제가 올해 초에 책을 하나 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영업을 잘할 수 있는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해왔던 이런 과정들, 노하우들을 담은 전자책을 하나 냈어요. 크몽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수주 영업 최고 성과 노하우라는 책인데 아, 그래? 비슷한 업종에 계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얼마나 더 쓸 건지. 아직까지는 더 쓸 계획은 없고 제가 6개월 품위를 올려서 결정을 했고 현재로서는 변동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돼서 갑자기 뭐 너무 힘들어서 조기에 복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변수에 의해서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 육아휴직 사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저희 사무실에서도 아직까지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제가 거의 최초였기 때문에 물론 선배들이 사용하신 분들은 있다고 구전으로 통해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 몸이 안 좋아서 퇴사 직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거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분들이었지 정말 리얼로 저처럼 육아를 위해서 한 사람은 거의 없어서 제가 첫 선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저희 후배들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제도적으로나 이런 분위기나 많이 개선이 돼야겠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인데 영상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는지. 관련 일 한 적 전혀 없고 그냥 대학교 때 독학으로 배운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 이런 거 없었죠. 막 다음 팟, 곰플레이어 이런 게 있을 시절에 제가 인턴십 대외활동 프로그램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영상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독학으로 배운 것이 재미가 있어서 현재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안 하다가 와이프를 만났는데 유튜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관심이 생겼고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쇼츠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보의 구독자 애칭이 있었으면 좋겠대. 나를 부르는 애칭? 아니, 남편의 구독자 애칭이니까 구독자 애칭이잖아. 럭이자 럭이. 예전 저희가 다른 채널을 사실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부부가 거기서 이제 구독자분들을 제가 꾸러기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럭이 이모님들이 몇 분 아직도 계신 줄 압니다. 아니, 이모는 왜 또 붙이는 거야? 아니 뭐 이모일 것 같아서. 진짜 럭이로. 여보의 구독자분들을 럭이로. 나는 나의 애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아, 여보를 부르는? 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린파파지 뭐. 그린파지 뭐, 그린파. 그린파로 불러주세요, 편하게. 아니, 근데 이제 여보는 케이트인 것처럼 그런 걸 원한다면 저는 이제 케이트 남편이니까 캐남? 그게 더 이상. 아, 내가 약간 그린파가 낫지. 그 싸이월드 예전에 대문 이름도 쾌남이었거든. 쾌남. 그래 약간 추금이었어. 육회 상쾌 통쾌할 때 그 쾌남.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케이트 남편에서 캐남. 여보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육아해보니 단점이 뭔지. 육아의 단점. 아, 육아의 단점. 너무 뭐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단점이라기보다 힘든 거? 체력적으로 힘든 거 같아요. 아, 그래?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던 반면에 육아를 하면서 몸으로 놀아주고 또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회사보다는 지금 육아가 체력적으로 더 힘든 것 같고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사람과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이랑만 하루 종일 대화를 하고 대화라고 할 수 없죠. 옹알이를 서로 주고받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그나마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분들과 스몰 토크를 통해서 그분들과 친해지는 건 많이 익숙해졌는데 2030, 4050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고 그래서 언어 능력도 점점 상실하고 대화를 아예 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말주변이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퇴근하고서 나랑 대화 많이 하잖아. 그래도 또 다르지. 사회인으로서의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거지. 아무튼 사람이 그립다. 사람이 그립지. 맞아, 사람이 그립지. 나는 육아했을 때보다 회사 다니는 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던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 이게- 다음 질문 할게요. 엄마 위주로 돌아가는 육아 환경에서 남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지. 엄마 위주인 육아 환경에서 남자가 느끼는 불편함. 여보 문쌤만 가도 여보밖에 없잖아, 아빠가. 그렇죠.
아무래도 주 양육자가 대부분 엄마다 보니까 물론 친하게 지낸 부부 모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 양육자가 엄마다 보니까 제가 껴서 서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고 그런 정보 공유를 할 사람이 없다. 외로움이죠. 크겠네. 제 주변에도 남자가 양육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게 조금 외로운 것 같고 뭐 밖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 뭐 공공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불편함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인 시선은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라서 대놓고 남자가 왜 애 키워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본인만 잘 마인드가 당당하고 그렇다면 그런 건 전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업 육아 대리에게 아내가 꼭 해줬으면 하는 거. 자유시간이죠. 바로 나오네. 0.1초 만에 대답이 나. 왜냐면 남자들은 원래 동굴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육아를 하면 전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애 키우고 와이프 회사에서 돌아오면 와이프랑 있고 물론 너무 좋은데 그나마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뭐 출근 시간을 할 때 혼자 차에서 라든지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다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주면 충분히 재충전해서 다시 또 육아에 잘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보 근데 맨날 헬스장 가잖아 혼자서. 그치 육퇴 이후에 1시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 게 너무 그런 좋은 시간이 것 필요한 같아요. 거지. 예. 무조건 필요한 거지. 근데 그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야. 아무튼 남자도 자유시간 필요하다. 자유남편이 필요하다. 그린이가 나중에 남자친구 소개해주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뭐 어릴 때 남자친구는 얼마든지 오케이. 어린다는 게 기준이 뭐야? 네,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많은 친구들 만나보고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만약에 나한테 소개를 해준다? 너무나 환영하고 좋죠. 꼭 먼저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고 싶어요. 교제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고 성인이 돼서부터는 술을 한 잔 꼭 마셔보고 싶습니다. 술 면접한다. 음주 면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같이 등산을 가서 얼마나 이 힘든 과정,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내려와서 하산해서 술 한잔 하면서 음주 중에 진솔한 얘기를 하고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안 흐트러지는지 좀 이제 사상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나에 가서 얼마나 또 건강한 신체를 지녔는지 먼저 또 때를 밀어줄 이런 건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볼 것 같아요. 3단계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영상 찍기 전에. 근데 그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헤어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 자기가 좋다고 말하는데. 아, 그치. 그거는 맞는데. 근데 증상 면접했는데 완전 체력이 쓰레기야. 막 안 좋아. 얘기를 해주겠지. 체력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체력이 정신력을 지배한단다. 너를 지켜주려면 어느 정도의 체력은 필요하다. 얘기를 해줄 순 있지. 그럼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면 어떡해? 나 네 여자친구 아빠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 아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이러면 어떡해? 헤어져. 그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관대한데 그리고 이쪽 끝에 1%는 내가 또라이는 검증하고 싶다는 거지. 물론 그린이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나는 뭐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아 근데 요즘에 워낙 또라이들이 많잖아. 나는 다 큰 성인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가 만나라 만나지 마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고 그걸 만나지 말란다고 해가지고 안 만난다면 그린이를 우리가 잘못 키운 거라고 생각해. 부모의 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맞나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키우면 안 된다 생각하고 알아서 그걸 걸러서 만날 수 있는 애로 키워야지. 아 그게 너무 웃겨. 무슨 사우나 면접이야. 글쎄. 남자는 같이 땀 흘리고 이렇게 건강한 사우나 진짜. 가봐야 돼. 우리 이사 이슈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사 이슈? 아 그때 막 월세 이슈가 있어서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슈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약 한 2주 전에 재판이 열려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를 제기를 했고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게 맞고 그 플러스 알파로 몇백 정도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기한이 남아있죠. 12월 31일까지 입금을 시켜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원까지 갔다 오고 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거주지 관련해가지고 용인에 임장 다니고 이러니까 용인으로 이사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 저희가 용인으로 이사를 가는 건 아니고 용인에 있는 집을 샀죠. 네.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뭐 일단은 계속 월세로 일산에서 살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아마 크게 뭐 변동사항 없이 계속 거주지는 일산에서 살면서 몸테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많네. 질문 다 했어. 다 됐어? 마무리하시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질문을 하셨는데 누락이 됐을 수도 있어요. 누락이 된 게 있으면 따로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디어 10,000단위로 구독자가 넘어되었는데 되게 원했던 순간인데도 얼떨떨하고 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채널을 잘 운영을 해나가야겠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워낙 좀 직설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제 소신껏 얘기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만한 거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구독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제 채널을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오래되신 분도 새로 오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되고 재밌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